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의 국왕이 어떠한 일생을 거치게 되는지, 또 국왕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또 국왕이 가진 권한, 국왕권 또는 왕권이라고 합니다만 이 권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국왕이라고 하면 국가를 소유한 소유자이자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국왕을 흔히 지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극할 지자에 높일 존자, 지극히 높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이 분립되어 있고 각각의 수장이 독립적인 존재로 있습니다만, 조선시대의 국왕은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존재, 그래서 어느 분야로 가든 가장 윗자리에는 국왕이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왕의 존재를 표현한 순자의 말이 있는데요. 제왕이란 천하의 지존으로 신하를 호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왕은 가장 높은 존재로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전부 호령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막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국왕이지만 사대부적인 교양을 지닌 문인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죠. 그리고 특히 성리학을 중시하는 국가였고, 국왕도 사대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대부적 교양을 갖춘 그런 인물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왕은 상당한 학문적 수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지내는 존재, 그래서 학문적 능력을 갖춰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흔히 조선시대 정치를 이야기할 때 왕도와 패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도라는 것은 인과 덕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말하고, 패도라는 것은 무력을 사용하면서 인을 실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패도, 즉 무력을 사용하면서 하는 정치, 패도보다는 인과 덕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인 왕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치와 무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인이 다스리는 정치, 군인이 다스리는 정치를 무치라 하고, 문인이 다스리는 정치, 우리가 최근에 문민정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 문인이 다스리는 정치를 문치라고 할 때 무치보다는 문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법치국가다,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이지만 조선시대는 법에 앞서서 사람들이 알아서 자신의 염치를 차릴 수 있게 한다는 예치를 지향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법보다 예가 더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왕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왕의 일생을 보자면 제일 먼저 왕자의 탄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 집안에도 남자가 거처하는 공간과 여성이 거처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죠. 내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처소와 왕비의 처소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왕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소에서 나와서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 또는 대조전으로 가서 합궁을 하게 됩니다. 왕과 왕비가 만난 것을 합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교태전이라는 표현은 태라는 것은 주역의 택계를 말하는데 음과 양이 교차하는 괴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교합하는 건물, 대조전이라는 것은 큰 인물을 만드는 건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왕과 왕비의 합궁에 의해서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되면 태교가 있게 되고, 상당한 기간의 태교를 거쳐서 왕자가 태어나게 되면 왕실의 큰 경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왕자의 태는 전국의 명산에 있는 다가 태실을 조성을 해서 그곳의 태를 특별하게 봉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태실은 많이 허물어져 있고 일부만 보존되고 있습니다만, 전국 각지에 가면 태봉이라든가 태장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지명들이 남아 있는데, 이곳이
조선시대에 태실이 조성되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자가 이제 성장을 함에 따라서 봉군 또는 봉대군을 하게 됩니다. 무슨 군 또는 무슨 대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군이라는 것은 국왕의 후궁의 소생일 때는 무슨 군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의 소생일 때는 무슨 대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왕의 왕자 가운데서 대체로 장자가 세자로 책봉되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첫째 아들, 즉 장자가 시원치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둘째나 셋째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자가 이제 또 성장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왕실의 결혼은 가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기쁠 가자의 가례입니다. 이 세자의 결혼식을 할 때는 이제 세자빈, 그 부인이 되는 빈을 간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세자빈을 간택하는 것은 왕대비나 왕비와 같은 왕실 어른들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왕의 경우에도 가끔 세자의 결혼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자빈을 선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전국에 금혼령을 내립니다. 전국 모든 규수들의 혼인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자와 비슷한 또래의 나이를 가진 규수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금혼령의 대상은 양반의 자제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의 자제도 금혼령의 대상이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좋은 집안의 이제 규수를 선택하게 되니까 주로 양반집 규수가 이제 빈으로 간택이 됩니다. 세자빈을 가릴 때는 그 규수의 집안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되고, 또 규수의 용모가 어떠한가, 또 신부의 행실, 그래서 왕실의 가족이 되는 이 세자빈의 행실을 고려해서 간택을 하게 되는데, 삼간택이라 해서 세 차례의 간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간택을 합니다만, 이것은 형식적으로 세 번의 간택을 갖추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초간택, 좀 처음 간택할 때 대체로 그 후보자 중에서 이 세자빈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고 홍씨가 남겨놓은 한중록이라는 기록을 보면, 본인이 초간택을 통과하고 났을 때 이미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초간택 때 아마 대체로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자빈이 이제 세자와 함께 살다가 세자가 국왕이 되면 왕비로 되겠습니다만, 왕비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국왕은 반드시 재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왕비 자리는 비워놓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국왕이 되어서 왕비가 사망할 경우에는 새롭게 금혼령을 내려서 왕비를 간택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도 역시 왕실 어른인 왕대비, 대왕대비 이런 분들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세자가 장성을 해서 이제 국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국왕의 즉위에는 선의, 사위, 반정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즉위식이 있었는데요. 먼저 선의를 살펴보면, 이것은 국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나이가 많아지거나 또는 그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국정을 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죠. 가령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 선의를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위라는 것은 국왕이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전부터 국왕이 후계자로 결정되어 있는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이제 국왕의 즉위식의 대부분은 이 선왕이 사망을 하고 나서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로 결정되어 있던 세자가 왕이 되는 그런 사위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정이라는 것은 국왕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신료들이 세력을 모아서 국왕을 몰아내고 왕실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인물을 정해가지고 국왕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신료들의 권한이 국왕을 견제하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왕이 즉위식을 하게 되면 이제 국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국왕이 국정을 수행하는 공간을 보면 궁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궁궐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정은 국왕이 궁궐 안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신하들을 만나서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국왕이 궁궐 문을 벗어나서 도성 안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고 또 도성까지도 벗어나서 지방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성 안으로 국왕이 다니게 되면 도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생활상을 국왕이 확인하게 되고 도성 밖으로 벗어나면 이제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 국왕은 이 백성들을 자신의 그 가마 가까이 오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개선해 주기를 기대하는지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국왕들은 이 능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국왕의 역대 선왕들의 능을 참배를 하러 다니면서 이 경기도 일대를 순회를 하게 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피면서 그들의 민원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소통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궁궐 밖의 정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왕이 궁궐의 안에서와 밖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국왕이 나이가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새로운 국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위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면 선왕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제일 큰 일입니다. 대개 조선시대는 3년상을 치르게 되니까 새 국왕이 등극하고 나서 3년 동안에는 돌아가신 선왕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국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왕의 장례식을 치를 때는 국장도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무려 5개월 동안에 수십 가지 의례 절차를 거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주로 경기도 내에서 이 왕릉의 후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길지를 가려가지고 현지에서 왕릉을 조성하고 안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왕릉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왕릉이 하루 이틀에 조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왕이 돌아가시면 이내 길지를 가려가지고 이제 장지를 선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성물을 조성하고 부속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파서 이 수십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온 국왕의 이제 시신을 모시고 있는 제궁을 이제 왕릉에 모시고서 이제 조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릉이 조성되고 나서는 국왕의 신주를 모시고 이제 사당으로 가게 됩니다. 대개 혼전이라고 해서 궁중에 특별한 건물을 국왕이 혼전으로 정해놓고 이곳에 국왕의 신주를 모셔놓고 3년상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상을 마치게 되면 이 국왕의 신주를 종묘로 가져가서 정전에 모시는 봉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묘라고 하는데요. 종묘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국왕이 돌아가시고 3년상을 지나면 바로 이제 종묘로 모시게 되지만 왕비가 국왕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3년상을 지내더라도 왕비를 바로 종묘로 모시진 않습니다. 별도의 사당에서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있다가 국왕이 돌아가시고 종묘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왕비도 별도의 사당에서 종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왕과 왕비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종묘 정전에서 4대가 지나면 그 모셨던 신주를 가지고 종묘의 영령전이라는 별도의 건물로 옮겨서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왕과 왕비를 모신 사당인 종묘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그 국가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왕의 장례식과 이 사당에 모시는 종묘, 부묘례까지가 가장 성대한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왕의 일생을 살펴봤습니다만 국왕의 일생과 관련된 공간 건물과 그 다음에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국왕이 탄생해서
사망할 때까지 생활했던 그 공간인 궁궐, 지금 창덕궁이 세계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국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모신 왕릉, 조선 왕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조선시대 왕릉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상을 지난 후에 국왕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종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종묘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그리고 국왕의 행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기록이라 할 수는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국왕의 비서실이라고 할 수 있는 승정원이 있죠. 승정원에서 작성한 일지인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정조 때부터 쓰기 시작한 국왕의 일기입니다. 나중에는 규장각의 신하들이 작성을 합니다만 그 일성록이라는 일기가 있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 이와 같이 국왕의 평생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런 기록들이 또 역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왕의 일생에 관련되는 공간, 건물과 그 다음에 국왕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이 조선시대의 국왕은 존귀한 존재였고 그와 관련되는 물품이나 기록들이 소중한 문화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